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하반기 수도권 최악의 전세난 올 수 있다. 어우,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전세난. 전세난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현재 서울의 전세 시장 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여기저기서 이제 보기도 하고요. 예. 도대체 어느 정도 올랐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개인적인 생각에 양극화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서 올랐다는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이 다 가격이 올라간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전세 시장은 항상 매매가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네. 전세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데 전세가가 다 오른 건 맞아요. 맞는데 전세가도 양극화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매매가 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양극화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평당 전세가가 4천만 원대가 넘어갔거든요. 네. 3.3 제곱미터당. 그리고 뭐 송파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이 넘어갔고. 그런데 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노도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들은 이제 전세가가 뭐 1,500에서 한 1,700만 700만 원대. 원.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지역별로도 매매가 격차와 더불어서 이 전세가도 역시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세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노도광 말씀하신 노도광 예.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의 전세 가격도 지금 이게 올라온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어. 전세가는 역전세가 올해 1월 달에 해소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역전세가 해소가 되면서 전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사실은 전셋집을 구하기가 점점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둘 다네요. 양극화 때문에 차이도 많이 나지만 기본적인 지역적으로. 전세가도 또 네. 기본적으로 올라왔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2022년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월세 비중이 급증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 하반기부터 아파트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이 금리에 되게 금리,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3.5%에서 계속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했고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도 완화를 했죠. 그런 데다가 결정적인 건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위험성이 큰 거, 그러니까 재테크 할 때 뭐를 제일 주의해야 되냐면은 네.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예, 이 재테크의 큰 적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아. 예, 그냥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까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미국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뭐 한 번에 0.5%도 올리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기준금리 올릴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2023년도 하반기부터 슬슬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해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인하 기대감이 예, 있었죠. 인하 기대감이 슬슬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연준도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를 슬슬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이제 그러면 금리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심리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세가가 아파트도 조금 이제 상승 국면으로 네, 가고 네, 네. 전세가도 더불어서 이제 오르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특히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35,930가구거든요. 네. 그 지난해 전년 27,500가구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지만 이게 내년이 이제 아주 피크입니다.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네. 7,000가구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매년 서울에 공급돼야 될 물량이 입주 물량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상당히 7천 가구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천 가구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7천 가구 나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네. 그 지역마다 네. 매년 공급돼야 될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한 4만 7천 가구 정도가 4만 7천이요. 들어와야 돼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4만 7천 가구에 지금 계속 못 미치고 있죠. 근데 내년에 만약에 7천 가구가 안 된다면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공급이 줄으니까 우리가 뭐 매입을 하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던 매매를 하던
물건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물건이 없으니까 매매가도 오르고 매매가 오르면 덩달아 전세가도 오르는 지금 그런 전세 매물도 귀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대표적인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급 부족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금리 인하 지금 또 하느니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은 뭐 계속해서 동결로 가고 있지만 금리 인하되는데 이 인하됨으로써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또 몰리면서 전세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제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구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공급책을 통해서 집의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의 수가 부족하다, 공급 부족이라는 건 집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숫자가 있을 것이고 인구는 조금씩 줄어가고 그리고 또 새로 더 지어서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가구가 분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화가 가구 수. 됐다?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한 가족 하면은 뭐 3인 가구, 4인 가구, 뭐 5인 가구도 살고 이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1주택자들도 그 원룸을 사는 네. 결혼 안 하고 사는 분들도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가구가 분화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구였는데 한 가정을 이끌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커서 분할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가구 수가 확 늘어나는 필요하다. 거죠. 그래서 집은 계속해서 지금 져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 예전에 많이 했죠. 뭐 네. 일본처럼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 네. 그래서 이 얘기 들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래요. 20년째 지금도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이 선진국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인구가 줄어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때도 네네. 집값이 올라가는 나라도 있고 떨어지는 나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무조건적으로 뭐 인구가 줄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전세 매물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 뭐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게 전세 매물은 역시 가장 큰 거는 공급인데요. 공급이 공급, 부족한 그렇죠. 건데.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뭐 세입자들이 2년을 거주하고 네. 또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계약갱 시청권을 써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되면은 주는 5%밖에 못 올리거든요. 네, 네, 전세값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 사니까 새롭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물량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강남 상구, 용산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 돼요. 이게 세입자를 둘 수가 없어. 예,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지금 물량은 이 전세 물량 계속 줄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집주인이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집주인이 계속 거주를 하니까 전세 물량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또 없으니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억하죠.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하룻밤 사이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이다. 해소되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의문이 좀 드는 게 어쨌든 전세 사기 그리고 역전세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전세를 좀 기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시장에서 불안하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월세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좀 기피를 했었는데 근데 왜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느냐.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갖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더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네. 어디서 일어났어요? 빌라 시장에서 일어났잖아요. 빌라에서 일어났죠. 우리가 다세대 연립이라고 하는 그렇죠. 빌라 시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나니까 빌라 전세로 안 들어가려고 하죠. 네네. 괜히 또 나도 피해자가 될까 봐. 그래서 전세 포비아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빌라 시장에 한정된 얘기고요. 실제로 아파트 시장은 역전세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역전세 아파트는. 그래서 역전세가 생겼을 땐 전세가가 낮아지니까 이 집주인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죠. 그래서 힘들어진 시기였지만 올해 1월부터 역전세가 해소되고 이제 비로소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이유로
이 전세가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밖에 그래요.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쉽게 해보면 결국은 빌라, 뭐 전세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빌라보다는 좀 기피하고 아파트를 좀 선호하게 되는 네. 현상이 벌어졌고 거기에 더하기 그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될 근데 수밖에 빌라 없다. 시장은요. 네. 지금도 그 빌라 그 사기에 대한 공포감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젊은 20대 뭐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막 결혼을 앞둔 네네.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세로 들어가지 마라. 빌라. 월세로 들어가야 된다. 잘못하면 전세 사기 당한다. 이런 그래요. 얘기들 많이 해서 지금도 빌라 시장은 월세가 더 많습니다. 빌라는 왜 그게 공개가 이렇게 아파트만큼 투명하게 안 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아파트는 이제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네네네. 되는데 빌라는 아시리아 그게 지금 어플도 있고. 예, 네. 빌라는 지금 아직까지 그게 지금 없어요, 사실은. 어. 그러다 보니까 좀 투명하지가 않은 거죠. 어떤 분이든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 빌라에 대한 가격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나 어플 하나 만드시면 그거 좀 될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 없는데 전세라는 이 용어, 이 전세 제도. 방법, 전세 제도 이런 네.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지금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전세 폐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세가 없어진다, 전세가 사라진다, 소멸 뭐 이런 얘기는요. 우리 그 예전 박근혜 정부 네. 때도 그때 한참 유행했었어요. 음. 그때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네. 절대 50년 내로 안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세 제도라는 거는 이게 뭐 조선 중기 때부터 있었다, 뭐 고려 말 때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전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딱 떨어져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맡겨놓고 공짜로 살고 네.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그렇죠. 돈을 맡겨놓고 맡겨놓고 사는 거죠. 살고 나중에 2년 살면 도로 찾아갈 수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서 그걸 자기가 다른 용도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맞아 떨어지는 떨어진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유용되어지고 있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죠. 제가 월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전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전세가 좋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네. 바닥에 월세는 돈안 계속 나가니까. 나가잖아, 내 돈이. 근데 월세는 일단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나가는 게 당연히 이익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월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자기 월급에서 월세 비중이 최소 4분의 1 정도가 월세로 그렇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용이 나간다고. 만약에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면 월세로 완전히 바뀐다면 서민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세 제도라는 거는 이 서민들하고 중산층들의 어떤 주거 부담 이런 것들을 줄여주면서 이들이 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그래요. 어떤 사다리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해왔던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근데 어떤 전세 사기가 터졌다고 해서 전세 사기의 본질은 전세가 문제가 돼서 전세 사기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책을 세워야지 전세 제도가 뭐 문제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맞지 안 되는 않다? 얘기고요. 그래서 전세 제도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네. 뭐냐면은 전세 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네. 집값이 올라가면은 전세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집값이 안 오르고 그냥 정체 상태로 계속 간다는 확신이 들면은 사람들 전세 안 할 거예요. 월세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인플레이션만 겪은 나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겪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 오르고, 하락해. 그러니까 계속 오르죠. 이 부동산이.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제도는 아마 없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전세 제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서로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렇죠. 방법이죠. 근데 전세 가격을 좀 법적으로 한도를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집값의 50%.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함으로써 전세값이 이렇게 높아? 야, 그럼 여기서 한 내가 1,000만 원만 더 하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뭐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또 악용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전세라고 하죠?
뭐 집을 투자를 하는데 전세를 해서 집을 사는 걸 뭐라고 갑자기 갭 기억이 투자? 안 나. 갭 투자. 보통 갭 투자가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될 테니까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전세 제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겠습니다. 네, 근데 빨리 내 집장만이 최우선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빠르게, 빠른 속도로. 그래요.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새 정부의 기대감이 늘 항상 크지요. 새 그렇죠. 정부는 이 전세난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어떤 의견을 들 수 있어요? 전세라는 네. 모든 역대 정부에서 뭐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값도 그렇고 안정시키기를 원하죠. 네네. 그런데 사실 그게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이런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가 있는 데는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수요가 없는 데는 공급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계속하게 되면 미분양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분양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공급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빠른 속도로 공급을 활성화시키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역시 해야 빠른 된다? 속도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매트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원의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임대를 주고 그렇죠. 정부에서 아무리 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해봐야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 정부의 못다한 역할을 이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다면 다주택자는 이 주택 공급으로서의 순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기능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좀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공공임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공공임대. 공공임대도 이제는 양적인 그런 공급 확대가 아닌 이 질적인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평형대도 좀 늘려서 뭐 소형 평형, 원룸도 괜찮고 투룸, 쓰리룸 해서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즉 질적인 주택을 공급을 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전셋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반기 전셋값이 좀 오를 것이다라는 아까 저희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매매 가격도 집값도 결국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이거는 뭐 아주 공식적인 네네. 얘기예요. 공식적인. 이게 뭐냐면은 이 국토연구원에서 네네.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세가가 1% 오르면 매매가 0.65% 오르더라.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이 막 높아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전세가가 1% 오를 때 매매가가 0.706% 오히려 조금 더 높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서 이 전세가가 올라가지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내 집 마련을 늦추고 있던 이 거주자, 예, 네, 실거주자. 실거주자들이 네.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무주택으로 실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집값하고 전세 가격 1,000만 원 차이면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게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은 매매가랑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세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집을 사는 게 사는 낫지. 게 낫겠지. 그래서 이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상승은 시간이 지나서 계속 전세가가 오르면 이게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매매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잖아요. 매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매매값도 올라가는 이런 어떤 공식 아닌 공식처럼 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결론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결론의 시간입니다. 자, 2025년 하반기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에서는 이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 아니다? 어떤 전망을 하실까요? 이어진다. 이어진다. 예, 왜 그러냐면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요. 매매 시장도 결국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작다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얘기지만 네, 우리가 네. 재테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수요 공급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근데 지역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봐야 돼요. 여기 공급이 1년에 어느 정도가 들어와야 적정한지 그래요. 아니면은 그리고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지역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몇 네. 가지 요인인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금리가 인하될 거다. 한국은행에서 며칠 전에 금리 인하를 했죠. 발표했죠. 네.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했고 자 2.5% 내렸죠. 0.25 0.25 내렸죠. BP, 그래서 네. 인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가장 중요한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지금 강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규 공급 감소로 인해서 이제 매물의 희소성이 커질 거다. 아파트도 희소성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빌라도 희소성이 커질 겁니다. 빌라는 지금 공급 물량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그 빌라 사기 사건 그러면서 땅값도 오르고 그리고 PF 문제 이런 것들 대출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 시장 다 같이 지금 매물의 희소성이 특히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의 희소성이 점점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이런 것들로 이제 기대 심리가 훨씬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이게 이제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저희가 또 솔루션의 시간입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2025년도 하반기에는 이 전세난과 매매가 동시에 상승을 한다. 그리고 이중고에 좀 시달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일단 실소유자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눠서 한번 보죠. 먼저 실소유자분들은 이제 난 집을 저 같은 사람, 난 이제 집을 좀 사야 돼. 이런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전세난이 어차피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전세 역전세가 아닌 이제 전세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전세값이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투자할 거냐는 그 보면은 전세가들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높은 지역. 그게 왜 그런 데들이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내 집을 장만하기 들어가는데 가장 좋냐면은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높다는 이유는 거기에 전세 사는 분들이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쪽에. 많이 몰린다는 네, 얘기죠. 그럼 왜 몰릴까요? 거기에 뭐 학군이 좋다든지 애들 키우기 좋다든지 뭔가 편하기 때문에 네, 몰려요. 네. 그럼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전세가 높은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지역을 타켓으로 삼아라. 이거는 이제 거주할 분들, 예 그리고 실수요 전략. 예, 뭐 청약기에 이런 것들 적극을 뭐 활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쉽지를 않아서 일단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지금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같은 실소유자 전략을 만나봤고 이제 대표님과 같은 투자자의 전략은 또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현명할까요?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초양극화 시장이다 이런 네. 얘기를 제가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예,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들었습니다. 네.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근데 입지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입지와 이 상품성이 뛰어난 똘똘한 한 채를 사라. 역시 똘똘한 한 채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입지 좋고 상품성 좋은 똘똘한 한 채는 가격이 너무 비싸. 그렇죠. 못 들어가요. 아까 전세 가격 보셨잖아요. 초반에 말씀해 주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비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세우려면 돈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니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미리 선점을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만한 곳. 재개발, 예, 재건축. 재개발 그런 쪽으로 선점을 하는 거죠.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 변동성이 사실은 조금 불확실하죠. 그래요. 세계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는 무리하게 절대 하면 안 그래요. 된다.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여유 자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에서 조금을 보태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그냥 대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런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건 투자는 금물이다. 무리한 투자.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네. 여유 자금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부 정책 방향 가장 중요하죠. 좋습니다. 예, 정부 정책 방향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저는 요거를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소유자 전략과 투자자 전략으로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내기 전에 세미나 이야기를 이제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세미나 우리 한정훈 대표의 세미나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요번에 또 세미나를 저희가 무료로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초양극화 시대에 부동산 맞춤 투자 전략이라고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양극화가 커져서 이젠 투자 재테크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급지가 오르면 하급지가 오르는 물론 예전엔 그렇게 해서들 투자들 그래요.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 같은 어떤 뭐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이런 지역에서도 그래요. 양극화가 초양극화 시장으로 벌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거기 이익을 항상 이익을 요만큼 내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내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극화 시대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래서 그래요. 맞춤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 1주택을 가지고 있던 무주택자 아니면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양극화 시대에 쪽집게 과외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을 길게 했나요? 네, 딱 집어서 서로의 입장과 상황에 맞게끔 딱 집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이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을 또 무료 강연회로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최고의 부동산 멘트 우리 한정훈 대표의 조언 또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또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